그르누이는 그리마를 처음 본 순간, 아니, 그리마의 채취를 처음 들이마신 그 순간에 벌써 이 남자는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듣는 경우 자신을 때려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부터 자신의 목숨은 일을 얼마나 잘 해냈는가, 그리말에게 얼마나 쓸모있는 인물이 되는가에 달려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르누이는 단 한 번도 반항할 엄두조차 못 내고 순종했다. 그는 날마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적개심과 반항심을 억누르고 진드기처럼 다가온 추운 겨울을 살아남기 위해 애썼다. 끔질기게 참고 눈에 띄지 않도록 애쓰면서 그는 삶에 대한 희망의 불꽃을 비록 작지만 꺼뜨리지 않고 잘 간직하였다. 이제 순종과 무조건적인 복종밖에 모르는 일벌레가 된 그는 시키는 대로 일하고 어떤 음식도 달게 삼켰다. 저녁에는 작업도구가 있고 소금을 뿌린 날가죽들을 매달아 놓은 작업실 옆 칸막이 방에서 용감하게 잠을 잤다. 아무것도 깔지 않은 맨바닥에서 그냥 잠을 잤다.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는 계속해서 일을 했다. 겨울에는 8시간 정도였고 여름에는 14시간, 15시간, 16시간이 될 때도 있었다. 그는 짐승의 악취가 배어있는 날가죽에서 살을 긁어내고 털을 제거하고 석회수에 담갔다가 다시 부식재에 옮겨서 부식시키고 그것을 표백시킨 후 염료에 담가 염색하는 일을 했다. 또 장작을 패고 자작나무와 주목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는 나무통에 들어가 견습공들의 지시에 따라 짐승 가죽과 나무 껍질을 차곡차곡 쌓기도 했다. 그 위에 으깬 오배자즙을 뿌린 후 다시 주목나무 장작과 흙을 두텁게 덮는 일도 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그 통 속에 들어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 손질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죽들을 끄집어내야만 했다. 가죽을 담그거나 꺼내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물 깃는 일을 했다. 여러 달 동안 그는 한 번에 2양동이씩 하루에 수백 통의 물을 강에서 길어왔다. 무두질 작업장에서는 날가죽을 씻고 침지하고 끓이고 염색할 때마다 물이 많이 필요했다. 그의 몸은 마를 날이 없었다. 밤이 되면 옷이 물에 흥건히 젖어 있었고 피부는 물에 담근 가죽처럼 흐물흐물할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다. 인간의 생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동물의 생존과 유사한 이런 생활을 한 1년쯤 하자 그는 비탈저병에 걸렸다. 모두장이들이 잘 걸리는 이 병은 보통 죽음에까지 이르는 무서운 병이었다. 그리말은 벌써 그를 포기하고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일꾼보다 그르누이가 더 만족스럽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남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르누이는 병을 이겨냈다. 단지 귀 뒷부분과 목, 그리고 뺨에 크고 얼룩덜룩한 흉터가 남았을 뿐이었다. 그로 인해 그의 얼굴은 한층 더 일그러졌고 옛날보다 더 추악한 몰골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탈저병에 대한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점이 되었다. 그 후로는 갈라지고 피 맺힌 손으로도 다시 병에 걸릴 위험 없이 아무렇지 않게 가장 나쁜 날가죽에서 살점을 긁어내는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이제 정식 견습공이나 다른 동료들 혹은 그의 뒤를 이을 뻔한 사람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게 되었다. 전처럼 쉽게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의 가치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그의 생명도 귀한 것이 되었다. 갑자기 그는 더 이상 맨바닥에서 잘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를 위해 창고에 나무 침대가 만들어졌고 그 위에 짚이 깔렸으며 이불도 얻었다. 자는 동안 그를 가두어 두는 일도 없어졌다. 먹을 것은 충분히 나왔다. 그리말은 그를 더 이상 짐승처럼 다루지 않았다. 그는 아주 유용한 가축이 된 것이다. 그가 12살이 되자 그리말은 그에게 일요일에 반나절의 자유시간을 주었다. 13살이 되자 주중에도 일과가 끝난 저녁에 1시간씩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허락했다. 그가 이긴 셈이었다.
그는 살아남았고 더욱이 계속 살아가는데 충분한 정도의 자유시간까지 획득했기 때문이다. 겨우살이의 시간이 지나갔다. 진드기 그루누이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돌아다니고픈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냄새의 영역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파리였다. 그의 생활은 낙원의 삶 그 자체였다. 생 자크드라 부슈리나 생 테스타슈 지역 인근이 바로 낙원이었다. 사람들은 생 드니 거리나 생 마르텐 거리 옆 골목에 다닥다닥 붙어서 살고 있었다. 그곳에는 집들이 5, 6층 높이로 빽빽이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았으며 바닥의 공기는 마치 습기 찬 하수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갖가지 악취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 냄새와 짐승 냄새, 음식 냄새와 질병 냄새, 물과 돌 냄새, 재와 가죽 냄새, 비누 냄새, 갓 구워낸 빵 냄새, 초에 넣고 끓인 계란 냄새, 국수 냄새, 반질반질 윤이 나게 닦은 녹그릇 냄새, 셀비어와 맥주와 눈물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마르거나 젖은 지푸라기 냄새 등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수천 수만 가지 냄새들이 희말건 죽처럼 엉겨 골목 구석구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가끔 지붕 위로 빠져나갈 뿐 바닥에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떤 특별한 냄새를 구분해내지 못했다. 원래 그들 자신한테서 나온 냄새가 끊임없이 그들로부터 냄새를 빨아들이고 있었고, 또 그들은 그 공기를 숨쉬며 살아가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냄새에 무감각해진 따뜻한 옷 같은 것이었다. 이제는 걸치고 있다는 감각조차 희미해진 옷 말이다. 그러나 그루누이는 그 모든 냄새를 처음인 것처럼 맡을 수가 있었다. 또한 그 냄새를 전체적으로 맡았을 뿐 아니라 냄새 덩어리로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극히 미세한 냄새들을 분석하고 나눌 수도 있었다. 그의 예민한 코는 냄새와 악취로 뒤섞인 엉클어진 실타래 속에서도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냄새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 그는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어 다시 감는 것에서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꼈다. 가끔 그는 담벽에 기대어 서거나 혹은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서 눈을 감고 입을 반쯤 벌린 채 흘러가는 크고 어두운 강물 속의 육식어처럼 콧구멍만 벌렁거렸다. 그러다 마침내 한 자락 미풍에 부드러운 냄새의 실마리라도 실려오면 그것을 붙잡아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럴 때면 그는 오로지 이 냄새만을 맡으면서 그것을 빨아들여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했다. 그것은 전부터 알던 냄새일 때도 있었고 일종의 변형일 때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보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알던 그 어떤 냄새와도 비슷한 구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완전히 새로운 냄새인 경우도 있었다. 가령 다림질한 비담 냄새, 쿠엔델 차의 향기, 은실로 술을 놓은 비단천의 냄새, 진귀한 포도주병의 코르크마기 냄새, 자라 등 껍데기로 만든 빗의 냄새 등이 그랬다. 그르누이는 낚시꾼처럼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알지 못했던 냄새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는 찾아낸 냄새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 골목을 채우고 있는 그 진한 냄새를 실컷 마셨다 싶으면 그는 냄새들이 좀 옅어지면서 바람과 하나가 되어 향수처럼 퍼져나가는 환기가 되는 곳으로 갔다. 예를 들어 시장의 공터가 그랬다. 그곳에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낮에 이어 밤에도 모든 냄새들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장사꾼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고 야채나 계란이 가득 담긴 바구니들과 포도주와 식초가 들어있는 통들, 양념재료나 감자 혹은 밀가루가 가득 든 자루들, 못과 나사가 담긴 상자들, 정육점에 고기 자르는 도마, 옷감이나 구두, 구두창, 혹은 낮에 팔던 수백 가지 다른 물건들로 가득 찬 판매대. 그 모든 활동들이 아주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공기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르누이는 그 냄새들을 통해 시장을 전부 다 본 것이나 다름없었다. 냄새를 통해 보는 일이 가능하다면 말이다. 더욱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세세한 것들까지 냄새로 알 수가 있었다.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냄새로 인식하는 것은 보다 고차원적인 인식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소음이나 과장, 육체를 지닌 인간들의 구역질나는 채취 등 그 당시의 통상적인 속성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원래의 본질, 즉 정신으로 인지했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가 단두대에서 참수를 당한 그레브 광장에도 가보았다. 그 광장은 마치 커다란 혓바닥처럼 강 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는 강기슭에 끌어다 놓거나 기둥에 메어진 배들이 있어서 석탄이나 곡식 혹은 풀이나 물에 젖은 밧줄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서 강을 나누고 있는 하나뿐인 이 숲을 통해 서쪽으로부터 거대한 기류가 다가오기도 했다. 그 기류에는 시골 냄새, 뇌일리 인근의 초원 냄새, 생제르맹과 베르사유 궁전 사이에 있는 숲의 냄새, 루앙이나 카행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들의 냄새 등이 실려 있었다. 심지어 바다 냄새를 싣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 바다에서는 물과 소금, 그리고 차가운 햇살을 품고 있는 돛담배의 냄새가 났다. 바다 냄새는 단순하면서도 거대하고 독특했기 때문에 그르누이는 그것을 생선, 소금, 물, 해초, 신선한 공기 등의 냄새로 나누기를 주저했다. 그는 그 냄새를 나누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전체로서 기억해 두었다. 바다 냄새가 너무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과도 섞지 않고 순수하게 그것을 간직했다가 그 냄새에 완전히 취해버리고 싶었다. 바다는 며칠씩 항해해도 육지가 안 보일 정도로 아주 넓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즐겨한 상상은 배의 맨 앞쪽에 있는 돛대의 바구니에 앉아 사실 냄새라기보다는 하나의 호흡, 모든 냄새들의 끝인 마지막 호흡과 같은 그 끝없는 바다의 냄새 속을 날아다니다가 그걸 들이마시면서 용해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진 못했다. 여기 강변에 있는 그레브 광장에 서서 바람에 실려오는 한 가닥 바다 냄새를 코로 거듭 들이마시고 있는 그루누이에게 멀리 서쪽에 있는 진짜 바다, 그 커다란 대양을 보고 그 냄새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일생 동안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생퇴스타슈와 시청 사이의 구역에 배어있는 냄새를 샅샅이 맡은 그르누이는 곧 그 지역 안에서 칠흑처럼 캄캄한 밤에도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탐구 영역을 넓혀나갔다. 처음에는 서쪽 생토노레 방향으로 가보았고 그 후에는 생탄투안르를 거쳐 바스티유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 건너편 부자들이 살고 있는 소르본느와 생제르맹까지 가보았다. 거기서 그는 성문의 쇠 창살을 통해 말을 몰 때 쓰는 가죽 회초리와 급사의 가발에 묻은 가루분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높은 담이 둘러쳐진 정원에서는 금작화와 장미, 방금 꺾은 쥐똥나무의 향기가 퍼져나왔다. 그르누이가 향수라는 말에 어울리는 냄새를 처음으로 맡은 곳이 바로 여기였다. 소박한 라벤더 향이나 장미 향기가 섞인 축제 때의 정원 분수대의 물말이다. 그러나 등화유나 월화향, 노랑 수선화와 제스민, 혹은 계피향이 섞인 사향 염료 등 좀 더 복잡하고 귀한 향기들도 저녁이면 호화로운 마차들 뒤에서 두터운 냄새의 띠를 이루며 퍼져나왔다. 그는 일상적인 냄새들을 기억해 둘 때처럼 이 향기들도 받아들여 기억해 두었다. 그것들의 호기심을 느끼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놀랄 정도는 아니었다. 물론 그는 향수의 목적이 사람을 도취시키고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향수의 구성 성분들이 좋은지 나쁜지도 알 수 있었다. 그가 보기에 그 향수들은 전체적으로 조악하고 서툰 솜씨에서 나온 것으로 제대로 혼합되지 못하고 대충 엉터리로 섞어 놓은 것이었다. 자신이 그것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좋은 향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향수의 기본 재료들 중
많은 것은 그가 이미 시장의 꽃가게나 향신료 가게에서 냄새를 익힌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재료도 많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들을 혼합된 냄새에서 추출해내어 이름도 모르는 채 그냥 기억해 두었다. 용연향, 사향, 파출리향, 백단나무향, 감귤나무향, 베티버향, 오포파낙스향, 안식향, 호프향, 해리향. 그는 잘난 척하면서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았다. 좋은 냄새, 나쁜 냄새라는 일반적 분류에 따르지 않았다.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탐욕스러웠다. 그의 냄새 사냥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냄새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을 소박하게 있는 그대로 소유하는 것이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오로지 그것들이 새로운 냄새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에게는 말의 땀에서 나는 냄새도 막 피어나는 장미꽃송이의 부드럽고 푸른 냄새에 못지않게 중요했다. 코를 쏘는 듯한 빈대의 냄새도 귀족의 부엌에서 양념된 소고기를 구울 때 나는 연기보다 못할 것이 없었다. 그는 그 모든 냄새를 먹어치웠고 빨아들였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상상 속에 마련된 냄새의 부엌에서 새로운 냄새를 혼합해 만들어냈다. 물론 아직까지는 어떤 미학적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무 조각 쌓기 놀이를 하는 어린아이처럼 만들었다가 금방 없애버리는 그 냄새들은 아주 기이한 것들로서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창조 원리는 없지만 아주 독창적이면서 파괴적이었다. 1753년 9월 1일 파리의 루아이알 다리 위에서는 왕위 계승리를 기리는 불꽃놀이가 있었다. 물론 그것은 왕의 결혼식 때처럼 장엄하거나 왕자가 탄생했을 때의 그 전설적인 불꽃놀이처럼 굉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주 인상 깊은 것이었다. 사람들은 배에 돛을 황금빛 마차 바퀴로 장식했다. 다리 위에서는 마술사들이 강물을 향해 입에서 불을 뿜어내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귀를 멍하게 만들 정도로 시끄럽게 폭죽들이 터지면서 길 위로 불꽃들이 떨어져 내렸고 하늘로 폭죽을 쏘아 올리면 검은 창공이 하얀 백합꽃밭처럼 변했다. 강의 양쪽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리 위나 강둑 위로 몰려들어 그 광경을 넋을 잃고 탄성과 감탄의 환호성을 내질렀다. 즉위한 지 벌써 38년이나 흘러 한창 추앙받던 시절은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한 만세까지 퍼져나왔다. 불꽃놀이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다. 그르누이는 강둑 맞은편에 있는 오른쪽 강변에 플로라 정자의 어둠 속에 말없이 서 있었다. 그는 박수라곤 치지 않았으며 폭죽을 쏘아 올릴 때에도 고개 한번 들지 않았다. 뭔가 새로운 냄새를 맡게 되리라는 기대 속에 이곳에 나왔지만 불꽃은 냄새상으로는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화려하게 번쩍이며 불꽃이 튀고 큰 소리를 내며 펑펑 터지기도 하고 휙 소리와 함께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유황, 기름, 그리고 질산염이 혼합된 단순한 냄새였을 뿐이다. 이 지루한 행사를 그만 보고 루브르 궁전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바람에 뭔가가 실려왔다. 그것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미세한 한 조각 향기의 원자였다. 아니, 그보다도 더 작은 것으로서 진짜 향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향기에 대한 어떤 예감이었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었다. 곧 그는 그것이 지금까지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일 거라는 확실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다시 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코로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 향기는 너무도 약하고 미세했기 때문에 잘 포착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잡히지 않고 계속 달아나면서 폭죽의 연기에 의해 감추어지거나 떼거리로 몰려있는 사람들의 악취에 의해 차단되기도 했으며 이 도시의 수천 가지 다른 냄새들에 의해 끊어지고 부서지기도 했다. 그랬다가는 갑자기 또다시 나타나곤 했다. 극히 짧은 순간 은근한 암시처럼 아주 미세한 향기 조각이 나타났다가는 곧 사라져버렸다. 그르누이는 고통스러웠다. 그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으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정말로 심장까지 아픈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향기는 다른 모든 향기를 정리할 수 있는 열쇠일 것만 같았다.
이 향기를 알아내지 못하면 향기에 대해서는 영영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다. 이 냄새를 붙잡는데 실패한다면 그루누이 자신의 인생은 실패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냥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뛰는 심장을 가라앉기 위해서도 그는 그 향기를 차지해야만 했다. 그는 흥분으로 인해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였다. 아직도 그 향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도대체 알아낼 수가 없었다. 어떤 때는 다시 나타날 때까지의 간격이 너무나 길어서 향기의 조각을 다시 붙잡는데 몇 분씩 걸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것을 영원히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무서운 공포가 엄습했다. 마침내 그는 여전히 미심쩍긴 했지만 그 향기가 강 건너편 남동쪽 어딘가에서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플로라 정자의 담벽에서 몸을 일으켜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 다리 반대쪽을 향해 걸어갔다. 두세 걸음 옮길 때마다 그는 멈추어 서서 발끝을 세운 채 사람들의 머리 위로 코를 벌름거리며 향기를 찾았다. 처음에는 너무 흥분했기 때문에 아무 냄새도 맡지 못했지만 마침내 뭔가를 찾아낼 수 있었다. 숨을 들이쉬자 향기는 전보다 훨씬 더 진해졌고 그는 그 향기가 오는 길을 제대로 알 수 있었다. 그는 다시 발을 내리고 입을 벌린 채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불꽃이 터질 때마다 들고 있던 횃불을 치켜 올리는 군중 속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눈을 아리게 하는 진한 화약 연기 속에서 향기를 놓치고 무서운 공포에 빠지기도 하면서 그는 계속 사람들과 부딪히고 밀치면서 걸어나갔다. 한참 후에야 비로소 강 건너편에 도달한 그는 마이 호텔을 지나고 말라케 강둑을 지나 세느거리 입구에 이르렀다. 거기에 멈추어선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냄새를 추적했다. 그 냄새를 찾아낼 수 있었다. 아주 분명하게 그 냄새를 붙잡았다. 그 냄새는 전혀 혼동할 염려 없이 아주 분명하게 띠를 이루어 부드럽고 섬세하게 세느거리를 따라 불어오고 있었다. 그르누이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뛰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 냄새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데서 오는 흥분 때문이었다. 그 냄새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나 비교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우선 이 냄새는 신선했다. 그러나 그것은 레몬이나 유자의 신선함과는 달랐다. 몰약이나 계피나뭇잎, 박하향이나 자작나무, 장례나 소리파리의 향기와도 달랐으며 5월에 내리는 비나 차가운 바람, 샘물 등 어느 것하고도 같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또 온기는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감귤이나 실측백나무, 사약 냄새와는 달랐으며 제스민이나 수선화, 모과나무나 불꽃의 향기 등과는 다른 것이었다. 또 이 향기는 붙잡을 수 없을 정도의 가벼움과 무거움이 혼합되어 있었다. 그것도 그냥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면서 말이다. 가볍고 연약하면서도 단단하고 지속적이었다. 얇지만 오색 영롱하게 반짝이는 비단처럼. 그렇지만 비단과는 또 다른 비스킷이 들어있는 꿀이나 달콤한 우유 냄새와 비슷했다. 아무리 애써도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비단과 우유라니. 이 향기는 도대체 파악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으며 어디에다 분류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향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극히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루누이는 그 냄새를 따라갔다. 가슴이 불안으로 쿵쿵 뛰었다. 자기가 냄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저항도 못할 정도로 힘차게 자신을 끌어들이는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세느거리를 따라 걸어 올라갔다. 길에는 인적이 없었고 건물들은 텅 비어 조용했다. 사람들이 모두 저 아래 강가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를 방해하는 분주한 사람들의 채취도 없었고 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도 없었다. 길에는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물과 오물, 쥐와 야채 쓰레기의 냄새 악취가 있었다. 그러나 그 냄새들 위로 그루누이를 이끌고 있는 부드러운 향기가 퍼져 있었다. 몇 발자국 더 걸어가자 희미하던 하늘의 별빛이 높은 건물들에 막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루누이는 어둠 속을 계속 걸어갔다. 그는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었다.
그 냄새가 그를 확실하게 인도하고 있었다. 50m쯤 걸어갔을 때 그는 오른쪽의 마래거리로 방향을 꺾었다. 그곳은 훨씬 더 어두컴컴했으며 팔을 뻗지도 못할 정도로 좁은 골목이었다. 이상스러운 것은 향기가 더 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단지 더 깨끗해질 뿐이었다. 훨씬 더 깨끗해짐으로써 훨씬 더 큰 흡인력으로 그를 끌어당겼다. 그루누이는 의지로서가 아니라 그냥 도취되어 걸어갔다. 어떤 지점에 이르자 그는 향기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오른쪽으로 돌아 어떤 집의 담처럼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다. 야트막한 통로가 뒤뜰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르누이는 몽유병자처럼 그 통로를 지나 뒤뜰로 들어갔고 다시 모퉁이를 돌자 두 번째 좀 더 작은 마당이 나타났다. 마침내 불이 비치는 환 곳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 세로 보폭이 몇 걸음 정도 되는 네모난 뜰이었다. 담 위로 나무 지붕이 비스듬히 덮여 있었다. 그 밑에 놓여있는 식탁 위에 촛대 한 개가 세워져 있었고 여자아이가 이 식탁에 앉아 오이를 손질하는 중이었다. 그녀는 왼손으로 바구니에서 오이를 꺼내어서는 칼로 꼭지를 잘라내고 씨를 제거한 후 통 속에 집어넣었다. 10서너 살쯤 되어 보였다. 그르누이는 선체로 있었다. 그는 반마일이나 떨어진 다른 쪽 강가에서 맡았던 향기의 발원지가 어디에서 나는 건지 곧 알 수 있었다. 그 향기는 이 더러운 뒷마당이나 오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소녀가 향기의 원천이었다. 한순간 그는 너무 당황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에게 보이는 것은 단지 촛불에 비친 그녀의 뒷모습뿐이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소녀의 냄새는 맡아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남자, 여자, 아이 등 수천 명의 냄새를 알고 있는 그로서는 이처럼 근사한 향기가 어떻게 사람에게서 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들의 냄새는 보통 별게 아니었고 초라했다. 어린아이의 냄새는 싱거웠고 남자들한테는 지린내, 땀내, 그리고 치즈 냄새가 지독했고 여자들한테서는 부패된 기름과 상한 생선 냄새가 났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냄새는 전혀 그의 흥미를 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부감까지 불러일으키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 그루누이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코를 믿지 못하고 냄새의 정체를 눈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감각의 혼란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사실상 다음 순간에 그는 곧 시각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후에는 점점 더 자신의 후각에만 의지해 인식해 나갔다. 이제 그는 그녀에게서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녀의 겨드랑이에서는 땀내가, 머리카락에서는 기름 냄새가, 그리고 국부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퍼져나왔다. 최고의 희열감이 찾아왔다. 그녀의 땀은 바닷바람처럼 상쾌했고 머리카락의 기름기는 호두 기름 같았으며 국부는 수련 꽃다발의 향기를 그리고 피부는 살구꽃 향기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분들을 결합되어 향수처럼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풍부하고 균형이 잡힌 신비로운 향기였기 때문에 그르누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맡아본 모든 향수와 그 자신이 상상 속에서 장난삼아 만들어본 향기의 건축물들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도 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10만 가지의 향기를 갖다 댄다고 해도 이 향기 하나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녀의 향기는 다른 향기들의 모범으로 삼아 따르는 좀 더 고차원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순수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르누이는 이 향기를 소유하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가장 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가장 부드러운 마지막 한 조각까지 그는 이 냄새를 속속들이 알아야만 했다. 그냥 단순하게 복합적인 상태로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이 성스러운 향기를 뒤죽박죽 상태인 자신의 검은 영혼 속에 각인해 두고 아주 정밀하게 연구하고 싶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문의 내적인 구조에 따라 생각하고 살고 냄새 맡을 장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처마 밑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간 그는 그녀의 등에서 한 걸음 뒤에 섰다. 그녀는 그의 소리를 미처 듣지 못했다. 그녀의 머리는 붉은색이었으며 소매 없는 회색 옷을 입고 있었다. 팔은 백옷 같았고 손은 오이 껍질을 벗기느라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그르누이는 그녀 위로 몸을 숙인 채 이제 그 어떤 냄새와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녀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그녀의 목덜미, 머리카락, 파여진 옷으로 드러난 가슴팍에서 솟아오르는 향기를 그는 마치 부드러운 바람인 양 빨아들였다. 기분이 이렇게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반면에 그녀는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그르누이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상하게 기분이 오싹해지고 불안했다. 이미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공포가 갑자기 다시 닥쳤을 때처럼 그녀는 등줄기가 서늘해진 것 같기도 하고 지하실로 통하는 커다랗고 차가운 문을 누군가 열어놓은 듯한 기분도 들었다. 그녀는 부엌칼을 내려놓고 팔짱을 끼며 몸을 돌렸다. 그 순간 그를 발견한 그녀는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져 버렸다. 때문에 그는 그녀의 목을 조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반항 한번 해보지 못했다. 한편 그르누이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주근깨가 박혀있는 갸름한 얼굴, 붉은 입술, 반짝이는 초록색 큰 눈을 그는 보지 않았다. 그녀의 목을 조르는 동안 향기를 하나라도 놓칠세라 눈을 꼭 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죽자 그는 시체를 오이씨가 널려진 바닥 한가운데에 눕히고 옷을 벗겼다. 향기가 물결이 되어 밀려와서는 그의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넘쳐 흘렀다. 그는 그녀의 피부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코를 벌름거리면서 배에서 가슴으로 목과 얼굴을 거쳐 머리카락으로 냄새를 훑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다시 배로 내려와 국부를 지나 넓적다리와 하얀 종아리를 훑어내려갔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녀의 모든 냄새를 훑어내렸고 턱과 배꼽, 팔꿈치의 주름살 사이에 있는 마지막 한 방울의 향기까지 다 들이마셨다. 냄새를 다 빨아들여 그녀가 완전히 축 늘어진 후에도 그는 한동안 더 그녀 옆에 웅크러진 채로 앉아 있었다. 자신의 몸을 완전히 채우고 있는 그녀의 향기를 단 한 방울도 흘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모든 방에 빗장을 질러야만 했다. 그런 후에야 그는 일어서서 촛불을 끄고 방을 나왔다. 그때쯤 노래와 만세를 외치면서 새느거리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골목길의 냄새를 맡아본 그르누이는 새느거리와 나란히 강가로 나있는 푸티 오기스텐 거리를 따라 내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그녀의 시체를 발견했다. 비명소리와 함께 횃불이 밝혀졌으며 야간 순찰원이 왔다. 그러나 그르누이는 벌써 한참 전에 강을 건너가 있었다. 이날 밤 그르누이에게는 골방이 궁전이었고 널빤지로 만든 침대는 천국의 침대였다. 그는 지금까지 행복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기껏해야 무감감 속에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행복으로 온몸이 떨렸으며 그로 인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아니, 다시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태어난 기분이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지극히 몽롱한 상태에서 동물처럼 살아왔다면 오늘에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천재라는 것, 자신의 인생은 의미와 목적과 목표, 그리고 보다 높은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향기의 세계에 혁명을 일으키는 일이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자신뿐이었다. 예민한 코, 비상한 기억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의 거리에 그 소녀한테서 빼앗아 깊이 각인해 놓은 그 향기가 있었다. 그 속에는 위대한 향기, 향수를 구성하는 모든 것, 즉 부드러운 힘, 지속성, 다양함,
놀라우면서도 뿌리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주문처럼 들어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줄 나침반을 발견할 것이었다. 악마성을 지닌 천재들이 모두 외부로부터 어떤 계기를 통해 정신적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낸 것처럼 그루누이는 이제야 비로소 발견한 자신의 운명을 회피할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이를 악물고 그토록 끈질기게 생에 집착해온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는 향기의 창조자가 되어야 했다. 그것도 그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향수 제조이니. 그날 밤 그는 처음에는 맨정신으로 나중에는 꿈속에서 자신이 기억해둔 거대한 냄새의 폐허 속을 뒤지고 다녔다. 그는 수백만 가지의 냄새 조각들을 검사해서 체계적인 질서에 따라 배열했다. 좋은 냄새는 좋은 냄새끼리, 나쁜 냄새는 나쁜 냄새끼리, 순수한 냄새는 순수한 냄새끼리, 탁한 냄새는 탁한 냄새끼리, 악취는 악취끼리, 감미로운 냄새는 감미로운 냄새끼리. 그 다음 일주일 동안 그의 분류는 점점 더 정교해졌고 냄새의 목록은 더 풍부하고 더 세분화되어 체계가 더욱더 분명해졌다. 곧 그는 애초의 계획대로 냄새로 이루어진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본체, 담, 계단, 탑, 지하실, 침실, 비밀의 방. 가장 근사한 향기들로 구성된 그 내면의 성체는 날마다 더 확대되고 아름다워지고 완벽해졌다. 그는 이렇게 멋진 일이 살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았지만 깊이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말의 거리의 그 소녀의 모습, 그녀의 얼굴과 육체를 그는 더 이상 떠올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것은 바로 향기의 법칙이었다. 그 시절 파리에는 13명의 향수 제조인이 있었다. 그중 6명이 강 오른쪽에 또 다른 6명이 강 왼쪽에 살았으며 나머지 한 사람은 한 가운데인 시태섬을 통해 오른쪽 강둑과 연결되는 샹주 다리 위에 살았다. 이 다리 양쪽으로는 모두 4층짜리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다리를 걸어가는 동안에는 강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노라면 지극히 정상적인 탄탄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도 한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향주다리는 이 도시에서 가장 훌륭한 상가의 하나로 이곳에는 유명한 상점들이 많이 있었다. 금세공사, 가구공예가, 가장 좋은 가발 제조업자들과 가방 제조인, 최상급 부인용 속옷과 양말 공급자, 문틀 짜는 사람과 승마용 장화상인, 견장에 술을 놓는 사람과 금단추 제조인, 그리고 은행가들이 여기 살았다. 바로 이곳에 향수와 장갑 제조인인 주세페 발디니의 상점과 집이 있었다. 그의 상점 진열장 위에는 화려하게 니스를 칠한 녹색 천개가 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활짝 핀 황금색 꽃다발이 꽂혀 있는 금빛 향수병 모양의 발디니 문장이 매달려 있었다. 온통 다 금으로 되어 있었다. 문 앞에는 또 금색 실로 발디니의 문장을 수놓은 붉은색 카펫이 깔려 있었다. 문을 열면 페르시아의 종이 울렸고 은으로 만든 2마리의 외가리가 울기 시작하면서 그 새의 부리에서 제비꽃 향기의 물이 접시 위로 떨어졌다. 그 접시 역시 발디니의 문장인 향수병 모양이었다. 색이 옅은 너도밤나무로 만든 계산대 뒤에는 은빛 가루를 뿌린 가발을 쓰고 금빛 레이스가 달린 푸른 옷을 입은 발디니가 오래된 기둥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매일 아침 몸에 뿌리는 프랑지파니 향수에서 나오는 자욱한 수증기로 인해 그는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멀어 보였다.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그는 마치 가게의 물건 같았다. 그는 종이 울리고 외가리의 부리에서 물이 떨어질 때만 이 2가지 일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 갑자기 생명이 되돌아온 사람처럼 몸을 숙여 겸손하고 활기찬 태도로 수없이 굽실거리면서 향수의 안개가 미처 따라올 사이도 없이 재빨리 계산대 뒤에서 달려나왔다. 그리고는 손님에게 자리를 권하고 가장 우수한 향수와 화장품들을 보여주었다. 발디니의 상점에는 향수와 화장품이 수천 가지나 있었다.
그곳에는 에센스, 꽃기름, 염색약, 추출물, 분비물, 발삼 향유, 송진, 건조 상태나 액체 상태로 혹은 왁스로 된 약들, 여러 종류의 머릿기름, 연고, 가루분, 비누, 크림, 생리용품, 광택약, 수염에 바르는 연고, 사마귀약, 얼굴에 붙이는 가짜점 등을 비롯해서 목욕용 향수와 로션, 향염, 화장실용 식초와 무수한 향수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었다. 그러나 발디니는 이러한 전형적인 미용용품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자부심은 자신의 상점에 향기를 갖고 있는 모든 것, 어떤 식으로든 향기와 관계되는 것을 전부 수집한다는 사실에서 연유했다. 방향제, 방향초, 방향리본 외에도 아니스의 씨에서 계피에 이르기까지 모든 향신료, 당밀시럽, 리큐어술, 과즙, 사이프러스나 말라가 혹은 코린트에서 생산된 포도주, 꿀, 커피, 홍차, 말리거나 설탕에 절인 과일, 무화과 열매, 봉봉 과자, 초콜릿, 밤, 심지어 카퍼나 오이, 양파가 들어있는 상자, 마리나데에 담근 다랑어도 있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향기 나는 밀랍, 향수를 뿌린 편지지, 장미향의 미약, 스페인식 가죽으로 만든 종이 끼우개, 백단향 나무로 만든 펜꽂이, 히말라야산 삼나무로 만든 상자와 관, 포프리, 꽃잎을 담는 접시, 노쇠로 만든 향로, 세련된 호박마개의 수정 향수병과 작은 프라이팬, 향기가 나는 장갑, 손수건, 육두구 꽃잎을 넣어 만든 바늘쌈지, 100년이 넘도록 방 안을 향기로 가득 채웠던 사양 냄새의 카펫도 수집해 놓았다. 물론 길을 향해 자리 잡고 있는 화려하게 치장한 상점이 이 모든 물건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었다. 지하실이 없었기 때문에 살림집의 다락방뿐만 아니라 2, 3층 전부와 1층 중간 쪽을 향해 있는 건물 뒷공간이 창고로 이용되었다. 그 결과 발디니의 집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혼합된 향기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물건 하나하나는 극히 우수한 것으로 엄선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발디니는 언제나 최상급 물건만 샀다.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나는 냄새는 수천 명의 단원들이 각자 다른 멜로디를 힘차게 연주할 때의 오케스트라처럼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발디니 자신이나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귀가 들리지 않게 된 늙은 지휘자처럼 이 혼돈에 무감각해져 있었다. 4층에 살면서 상점이 점점 더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남편에게 항의하곤 하는 발디니의 부인 역시 그 향기들을 단지 성가신 정도로 인식했다. 그러나 발디니의 상점에 처음 들어서는 손님들은 달랐다. 손님이 상점에 들어서는 순간 상점을 꽉 채우고 있던 향기 덩어리는 주먹처럼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것은 그때그때의 구성 성분에 따라 때로는 황홀하게, 때로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어떤 경우든 감각의 혼란에 빠진 손님은 도대체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잊어버릴 정도였다. 심부름 온 화인들은 주문 내용을 잊어버렸고 오만한 신사들은 기가 꺾였으며 많은 귀부인들은 반쯤은 히스테리 같고 반쯤은 발작같이 정신을 잃어버리곤 해서 장례로 만든 방향제를 맞고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이런 지경이었으니 주세페 발디니의 상점문에 매달린 페르시아산 종이 울리거나 은빛 외가리들이 무릎 내뿜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쉐니에 가발을 쓰도록 해요. 기둥이 되어버린 것처럼 꼼짝도 않고 계산대 뒤에서 몇 시간째 문을 바라보고 있던 발디니가 소리쳤다. 그러자 발디니의 도제인 쉐니에가 올리브 기름 항아리와 매달려 있는 바요느 산햄 사이를 지나 상점에서 비교적 깨끗한 앞쪽으로 나왔다. 발디니보다는 약간 젊지만 그 역시 노인이었다. 그는 옷옷에서 가발을 꺼내 머리에 뒤집었었다. 외출하시려고요, 발디니 주인님? 아니네. 한 몇 시간 작업실에 있을 테니 절대로 방해하지 않도록 하게. 아, 알겠습니다. 새로운 향수를 만드시려는 거군요. 그래, 베르하몽 백작이 주문한 스페인식 모피에 뿌릴 향수를 만들어 볼까 하네. 그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요구했네.
뭐랬더라? 아마 사랑과 영혼이라는 향수와 비슷한 걸 원하는 것 같아. 그 왜 생탕드레 거리에 사는 멍청이가 만든 향수 말이야. 이름이 뭐였더라? 펠리시에입니다. 그래, 펠리시에였지. 그 멍청이 이름이 그거였어. 펠리시에가 만든 사랑과 영혼 그거 알고 있나? 물론이지요. 어디를 가든 그 향수 냄새가 나니까요. 길 모퉁이 어디서든 맡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별로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주인님께서 만드신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발디니 주인님. 물론 그렇지.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향수는 지극히 평범해요. 천박한가? 천박하다마다요. 펠리시에가 만든 다른 것들과 똑같지요. 제 생각에는 레몬 기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밖에는 또 뭐가 들었지? 아마 오렌지꽃 에센스가 들어있을 겁니다. 로즈마리 향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상관없는 일이네. 물론 그렇지요. 멍청이 펠리시에가 자기 향수에 뭘 섞든 난 관심 없네. 결코 그따위 것에서 영감을 얻을 생각은 없으니까. 오르신 말씀입니다, 주인님. 자네도 알다시피 난 결코 영감 따위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실험을 통해 내 향수들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향수들은 모두 내 속에서 나온 것들이야. 그렇고 말고요. 난 베르아몽 백작에게 진짜 근사한 것을 만들어줄 생각이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발디니 주인님. 가게를 잘 보게나. 나는 좀 쉬어야겠어. 어떤 일이 생겨도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줘, 쉐니에. 이 말과 함께 그는 가게를 떠나 실험실이 있는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조각품이 아니었다. 나이에 걸맞은 걸음걸이로 걸어가는 그의 등이 마치 매를 맞아서 그런 것처럼 굽어 있었다. 쉐니에는 계산대 뒤로 들어가 방금 전에 주인이 하고 있던 바로 그 자세로 시선을 문에 고정시키고 있었다. 앞으로의 몇 시간이 어떤 식으로 지나갈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상점에서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위층에 있는 발디니의 작업실에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비참한 결과가 생기리라는 것을. 발디니는 프랑지파니 향수에 흠뻑 젖은 푸른 옷을 벗고 책상에 앉아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영감은 안 떠오를 것이다. 그러면 그는 수백 개의 시험관이 들어있는 진열장으로 가서 운을 하늘에 맡기고 이것저것 섞어볼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섞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창을 열고 그것들을 강으로 던져버리겠지. 또다시 실험해보겠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면 그는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날뛰다가 무감각해질 정도로 냄새가 지독한 방 안에서 울부짖으면서 발작을 일으킬 것이다. 아마 저녁 7시쯤 되면 비참한 모습으로 걸어 내려와 몸을 떨고 울면서 말할 것이다. 쉐니에, 내 코는 이제 틀렸어. 나는 그 백작에게 스페인식 모피를 만들어줄 수 없네. 난 졌어. 난 죽은 거나 진배 없다네. 죽고 싶은 마음뿐이야, 쉐니에. 내가 죽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게. 그러면 쉐니에가 펠리시의 상점에 사랑과 영혼 향수를 사러 사람을 보내자고 제안할 것이고 발디니는 이 치욕스러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조건하에 동의할 것이다. 쉐니에는 당연히 맹세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한밤중에 은밀하게 베르아몽 백작이 주문한 모피에 다른 사람의 향수를 뿌리게 될 것이다. 일은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달라질 리가 없다. 쉐니에는 이 모든 연극이 어서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발디니는 이제 더 이상 위대한 향수 제조인이 아니었다. 그렇다. 그는 3, 40년 전에 젊은 시절에 남국의 장미, 발디니의 매혹의 꽃다발이라는 두 개의 진짜 위대한 향기들을 만들어냈고 그 덕에 큰 재산을 모았다. 그러나 이제 늙고 지친 그는 시대의 유행을 쫓아가지도 사람들의 새로운 기호를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가 또 한 번 자신의 향기를 만들어낸 적이 있었지만 완전히 유행에 뒤떨어진 것이라서 팔리지도 않았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그걸 10배로 희석해 분수용 방향제로 싸게 팔아야만 했었다. 그가 안 됐다는 생각을 하며 셰니에는 가발이 제대로 써졌는지 거울을 보았다. 늙은 발디니가 불쌍했고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의 아름다운 상점이 안타까웠다. 또 그 자신이 불쌍하기도 했다. 상점이 망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물려받기에는 자신이 너무 늙었기 때문이었다. 주세페 발디니가 향기에 절은 자신의 옷을 벗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오랜 습관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뿐이었다. 프랑지파니 향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가 냄새를 맡는데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았다. 벌써 그는 수십 년간이나 그 향수를 써왔기 때문에 전혀 그 냄새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작업실 문을 잠그고 평온한 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생각을 집중하고 영감을 떠올리기 위해 책상에 앉지는 않았다. 아무런 영감도 떠오르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셰니에보다 그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는 영감을 떠올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가 늙고 지쳤다는 말은 옳았다. 그가 더 이상 위대한 향수 제조인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위대한 향수 제조인이었던 적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남국의 장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으며 발디니의 매혹의 꽃다발은 제노바 출신의 떠돌이 향신료 장사꾼에게서 돈을 주고 산 비법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 밖에 다른 향수들은 옛날부터 널리 알려져 있던 것들이었다. 그는 새로운 향수를 만들어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발명가가 아니었다. 단지 이미 효과가 입증된 향기들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혼합해냈을 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조리법이 적힌 종이를 보고 연습을 해서 훌륭한 식탁을 차리기는 했지만 아직 자신의 독특한 요리를 개발하지는 못한 요리사와 마찬가지였다. 실험실에서 하는 그 모든 주문과 실험, 영감을 떠올리는 일, 비밀스러운 행동들은 향수의 대가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기에 해보는 눈속임일 따름이었다. 향수 제조인이란 반은 연금술사라고 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들이 기적을 만들 거라고 믿고 있었다. 정말 그랬다. 향수를 만드는 기술 역시 다른 모든 기술처럼 일종의 수공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자신뿐이었다. 그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결코 발명가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발명이라는 것이 미심쩍었다. 왜냐하면 발명은 언제나 규칙을 깨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베르아몽 백작에게 새로운 향수를 만들어줄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다. 그렇다고 저녁에 셰니에가 권하는 대로 펠리시의 상점에서 사랑과 영혼을 사오도록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그 향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기 창가의 책상 위에 있는 아주 세련된 코르크마개를 한 작은 유리병에 그것이 들어있었다. 벌써 며칠 전에 그것을 사두었다. 물론 직접 산 것은 아니었다. 그가 직접 펠리시에의 상점에 들어가서 향수를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여러 명의 중개인을 거쳐 그 향수를 샀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다. 발디니는 그것을 그대로 스페인식 모피에 뿌릴 생각은 아니었다. 그렇게 하기에는 양이 너무 적었다. 그는 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걸 좀 모방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극히 부정한 일일 뿐이었다. 경쟁자의 향수를 은밀히 모방해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 파는 일은 매우 나쁜 일이었다. 그러나 그걸 들키는 것은 훨씬 더 좋지 않았다. 그러므로 셰니에가 그걸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다. 그는 입이 가벼웠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이처럼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가. 인간이 지닌 가장 소중한 것, 자부심을 이렇게 비열한 방식으로 더럽히는 것은 얼마나 언짢은 일인가. 그렇다고 어쩔 것인가. 베르아몽 백작을 놓쳐서는 안 되는 고객이었다. 더욱이 이제 그에게는 고객이 거의 없었다.
20대 초반 그가 처음으로 이 일을 시작할 때처럼 좌판을 매달고 고객을 찾아서 길거리를 돌아다녀야 할 지경이었다. 파리에서 가장 큰 향수 가게를 가진 사람, 가장 좋은 길목에 상점을 내고 있는 사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인 주세페 발디니가 손에는 가방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녀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그 누가 알겠는가. 그렇게 될 수는 없었다. 벌써 그는 60살이 훨씬 지났고 추운 대기실에 마냥 기다리다가 뒤늦게 나타난 후작 부인들에게 수천 가지 좋은 향수나 향료를 보여주거나 편두통 약에 관해 떠들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대기실에서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경쟁이 심했다. 그곳에는 자신의 물건이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머리기름이라고 떠벌려서 벼락부자가 된 도펜거리의 부르웨 같은 사람도 있었고, 아르투아 백작 부인에게 궁전에서 쓸 물건을 공급하는 모콩세이 거리의 칼투 같은 사람도 나타났고,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생탕드레데 자르 거리의 앙투안느 펠리시에도 있었다. 그가 계절마다 내놓은 새로운 향수에 사람들은 정신을 온통 빼앗기고 있었다. 펠리시에가 만든 향수는 향수 시장을 온통 혼란에 빠뜨렸다. 어느 해인가 헝가리식 향수가 유행했을 때 발디니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라벤더와 감귤나무, 로즈마리를 많이 사두었다. 그런데 펠리시에가 사양의 바람이라는 진한 사양의 냄새의 향수를 만들어 시장에 내놓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동물 냄새가 나는 그 향수를 찾았다. 어쩔 수 없이 발디니는 로즈마리를 두발용 향수로 만들었고 라벤더는 방향제 주머니에 넣었다. 그 다음에 그가 사양과 머스크향 그리고 카스토레움을 잔뜩 사들여 놓자 펠리시에가 이번에는 야생화라는 이름의 향수를 내놓았고 즉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발디니가 며칠 밤을 새워 노력한 끝에 혹은 많은 돈을 찔러주고 야생화의 구성 성분을 알아냈을 때쯤 펠리시에는 벌써 터키의 밤이나 리스본의 향기, 궁정의 꽃다발 등 다른 향수들을 만들어 끝없이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어쨌든 마르지 않는 창조의 샘을 지닌 그는 다른 모든 상인들에게는 위험한 존재였다. 사람들은 다시 옛날처럼 조합법이 엄격하게 지켜지기를 원했다. 그들은 향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부추기는 이 무법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가해지기를 원했다. 그의 면허를 박탈해 비열하지만 향수 제조를 못하도록 만들고 싶어 했다. 또 그에게 도제 과정을 거치라는 조치가 내려지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펠리시에는 향수나 장갑을 만드는 견습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부친은 식초 만드는 기술자에 불과했다. 펠리시에 역시 마찬가지였다. 알코올 종류만 취급하게 되어 있는 식초 제조 면허만 갖고 있는 그가 진짜 향수 제조인의 영역을 침범해 스컹크처럼 악취를 풍기며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계절마다 새로운 향수를 요구하겠는가? 그럴 필요는 없었다. 사람들은 예전에 제비꽃 향이나 간단한 꽃향기로도 만족했고 약 10년 내에 한 번 정도 약간만 바꾸어도 아무 탈이 없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유향과 몰약, 몇 종류의 발상향유, 기름과 말린 향신료를 애용해왔다. 그래서 플라스크와 증류기를 이용해 증류하고 식물과 꽃과 나무에서 수증기를 이용해 방향유의 형태로 향기를 탈취하고 씨앗이나 열매 혹은 과일 껍질을 짜거나 으깨는 방법으로 또 꽃잎에서는 조심스럽게 기름을 바른 여과기를 통해 향기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된 이후에는 향기의 수는 한정되어 있었다. 그 시절이라면 펠리시에 같은 인물은 전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간단한 머리기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사기꾼은 꿈도 꿀 수 없는 능력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증류기술뿐만 아니라 향유를 만들 줄 알아야 했고 또 약재사, 연금술사, 수공업자가 되어야 했으며 상인이자 휴머니스트 그리고 원예가가 되어야 했다. 어린 송아지의 지방과 양고기의 지방을 구분할 줄도 알아야 했고 빅토리아 제비꽃과 파르마 제비꽃도 구분할 줄 알아야 했다. 또한 라틴어도 알아야만 했다. 헬리오트 로프는 언제 수확하고
펠라고니움은 언제 꽃이 피는지 알고 있어야 했으며 제스민 꽃은 해가 떨어지면 향기가 사라진다는 사실도 배워야만 했던 것이다. 펠리시에는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해 하나도 모를 것이다. 아마 파리를 떠나본 적도 없을 것이고 제스민 꽃이 피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그가 수십만 가지 제스민 꽃으로 작은 덩어리를 만들거나 거기서 몇 방울의 에센스를 추출해내는 그런 위대한 작업을 못 해봤을 것은 뻔한 이치였다. 그가 아는 제스민은 농축되어 있는 액체 상태의 암갈색 제스민 뿐일 것이다. 그는 작은 병에 담겨 많은 다른 병들과 함께 철제 선반에 놓여있는 이 제스민을 다른 것들과 섞어 유행하는 향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렇다. 그 풋내기 건방진 젊은이 펠리시에라는 인물은 옛날에 그 좋았던 수공업 시절에는 결코 향수 만드는 일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을 것이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인격, 교양, 분수에 대한 만족, 조합원으로서의 복종심이 없었다. 그의 향수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단지 200년 전 그 위대한 천재 마우리티우스 프랑지파니의 위대한 발견 덕분이었다. 즉, 그가 방향물질은 주정 속에 용해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프랑지파니는 향신료를 알코올과 섞어서 그 향기를 휘발성 액체로 옮기는 방법으로 원래 향기를 지니고 있던 재료에서 향기를 분리해내고 해방시킴으로써 향기에 영혼을 부여하였다. 한마디로 말해 향기 그 자체를 발견한 사람이었다. 향수를 창조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정말 획기적인 업적이 아닐 수 없었다. 아시리아인의 문자, 유클리드 기하학, 플라톤의 이데아론, 포도주를 발명해낸 그리스인들의 버금갈 정도로 그것은 인류의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었다. 가히 프로메테우스적 업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모든 위대한 정신적 활동 뒤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인간에게 행복뿐만 아니라 불행과 비참함도 함께 있듯이 프랑지파니의 그 위대한 발명도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즉 사람들이 꽃과 식물, 나무나 송진, 동물의 분비물 등의 냄새를 추출해 병에다 채우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향수를 만드는 일이 소수의 보편적이고 수공업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의 손에서 벗어나 스컹크 같은 펠리시에처럼 코가 예민한 엉터리 사기꾼들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작은 병 안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에센스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단지 자신의 후각에 의지해 머리에 떠오르는 영감이나 대중의 기호에 맞추어 향기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아마 35살도 채 안 된 그 펠리시의 녀석은 벌써 발디니가 3대에 걸쳐 힘들고 끈질기게 일하면서 쌓아 올린 것보다 훨씬 더 큰 재산을 모았을 것이다. 게다가 펠리시에의 재산은 날마다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발디니의 재산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었다. 옛날이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명망 있는 장인이자 유명한 상인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풍자가 생겨난 것은 요 근래 수십 년 전부터가 아닌가. 그때부터 여기저기 모든 분야에서 분주한 개혁의 열풍이 시작되었다. 거리낌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고 실험 동물이 되고 장사를 하든 무역을 하든 학문을 하든 대가들이 되려고 발버둥을 쳤다. 또 그 속도에 대한 욕심이라니. 여기저기를 파헤쳐서 만들고 있는 그 많은 길과 다리가 도대체 왜 필요하단 말인가? 도대체 뭐 때문에? 리옹까지 가는데 일주일이 채 안 걸린다고 무슨 이득이 생기겠는가? 그런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기나 할까? 누구에게 필요하단 말인가? 그 땅덩어리를 몰랐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것처럼 한 달 안에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에 가려고 애쓸 필요가 있는가? 문명화된 인간이 인디언이 사는 원시림이나 흑인이 사는 곳에서 뭐 잃어버린 것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심지어 북극의 만년빙 속에서 날생선을 먹고 사는 야생동물이 있는 라플란드까지 가지 않는가? 또 남극해에 있다는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법석을 떨어대는 꼴이라니. 무엇 때문에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것일까? 너나 없이 그런 짓들을 하기 때문이다.
스페인 사람들, 빌어먹을 영국 놈들, 염치 없는 네덜란드 녀석들.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지만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전함 한 척에 30만 리브르나 하지만 그것은 5분이면 대포에 맞아 가라앉아 버려 다시는 볼 수도 없다. 그게 전부 우리 세금으로 산 것이 아니던가. 재무장관은 새로 또 수입의 10%를 세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 11조를 바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모든 게 끝장났다. 왜냐하면 정신적 태도가 이미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불행은 자신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 즉 자신의 영역을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었지. 파스칼은 정신세계의 프랑지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위대한 장인이었다. 오늘날은 더 이상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요새 사람들은 위그노파나 영국인들의 선동적인 책을 읽는다. 아니면 종교적 논문이나 소위 위대한 저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는데 그 책에서 그들은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 이상 맞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컵에 담긴 물 속에는 전에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미생물들이 떠 있고 매독은 이제 더 이상 신의 저주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병이라고들 한다. 게다가 신이 세계를 7일 동안 창조한 것이 아니며 만약 신이라고 해도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판이다. 우리 인간도 동물에 불과하다. 아이들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다. 지구는 지금까지 생각한 대로 둥근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가 메론처럼 평평하고들 떠들어대고 있다. 그게 무슨 큰 문제라도 되는 듯이 말이다. 모든 분야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파헤쳐지고 냄새를 캐고 닥치는 대로 실험을 하고 있다. 무엇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모든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증인과 수치와 몇 가지 우스꽝스러운 시도까지 곁들여진다면 금상첨화였다. 디드로, 달랑베르, 볼테르, 루소를 비롯한 엉터리 문필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믿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으며 어떤 것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회의하면서 진짜로 즐거워했다. 간단하게 말해 끝없는 카오스의 연속이었다. 카오스가 그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점차 전체 사회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어디를 봐도 바삐 돌아간다. 사람들은 책을 읽는다. 심지어 여자들까지 그렇게 한다. 성직자들은 찻집에 틀어박혀 있다. 경찰이 그런 건달 하나를 잡아 감옥에 쳐넣으면 출판업자들이 울부짖으며 청원서를 제출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신사숙녀들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결국 그놈은 몇 주 후면 다시 풀려나거나 외국으로 추방되어 아무 제약 없이 계속 팜플릿을 발간한다. 살롱에서는 오로지 혜성의 궤도, 탐험대, 지렛대의 작용, 뉴튼, 운하 건설, 혈액순환이나 지구의 직경 따위에 관해서만 떠들어댈 뿐이다. 심지어 왕까지도 새로 유행하는 이 미친 짓거리에 이끌려 다니고 있었다. 일종의 인공적 천둥인 전기 말이다. 궁전 사람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누군가가 병을 문질러 거기에 불꽃이 생기면 왕이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으로 지켜보는 일도 있었다. 그 축복스러운 통치 기간 동안 발디니가 오랫동안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진짜 위대한 대왕 루이였다면 자신의 궁전에서 그와 같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두진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것이 새 시대의 정신이었다. 모든 것이 다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리라. 왜냐하면 인간들이 벌써 거리낄 것이 없다는 듯이 뻔뻔한 태도로 신과 교회의 권위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신의 뜻이라 할 수 있는 군주제도와 왕의 성스러운 인격에 대해서도 그것은 단지 여러 가지 정부 형태 가운데 하나로서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도 바꿀 수도 있다고 말들 하지 않는가. 그리고는 마침내 자신들을 신과 같은 위치로 끌어올려 놓고 전지전능한 신이 없어도 된다는 식의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는 아주 진지하게 지상의 질서와 예절, 그리고 행복은 신이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단지 인간이 타고난 도덕성과 이성 그 자체에서 나온다고. 신이여, 신이시여. 위와 아래가
완전히 뒤바뀌고 도덕이 타락하고 인간들이 자신들이 부인했던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해도 하등 놀랄 것이 없었다. 세상은 파멸할 것이다. 단지 별 무덕이라고 생각하며 그토록 재미있어 했던 1681년의 대해성은 바로 신이 내린 경고였다. 그것은 100여 년에 걸친 혼란, 정신적, 정치적, 종교적 타락의 구렁텅이가 파멸하리라는 예시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그 타락은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니 언젠가는 그 속에서 스스로 몰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펠리시에 같은 인물만이 능숙하게 변신하며 악취를 풍기는 늪의 꽃처럼 번성할 것이다. 발디니는 증오에 가득 찬 눈빛으로 창가에 서서 강 위에 비스듬히 걸려있는 해를 바라보았다. 눈 아래로 짐을 나르는 거룻배들이 나타났다가는 천천히 서쪽 퐁네프 다리나 루브르 궁전 쪽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오는 배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배는 모두 섬의 반대쪽 지류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 짐을 싣거나 부리는 배, 노를 젓는 작은 배나 어루의 거룻배 할 것 없이 모두 금빛 햇살이 퍼져가는 더러운 갈색 강물 위를 천천히 넓게 그리고 끊임없이 물살을 따라 멀어지고 있었다. 발디니는 바로 아래쪽 건물 외벽을 따라 흘러가는 강물을 굽어보았다. 마치 흘러가는 강물이 다리의 기초 부분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여 머리가 어지러웠다. 다리 위에 있는 집을 산 것이 실수였다. 그것은 서쪽을 향한 건물을 산 것이 더 큰 실수였다. 지금 그는 계속해서 시야에서 멀어지는 물살의 흐름을 보고 있었다. 마치 그 자신과 집,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재산이 강물처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힘찬 흐름을 막기에는 이제 그는 너무 늙고 허약했다. 그는 왼쪽 강변, 즉 소르본네 지역이나 생 쉴피스 부근에서 볼 일이 있을 때에는 종종 섬을 지나 생 미셸 다리로 건너가기보다는 퐁네프 다리를 돌아서 가는 좀 더 먼 길을 택했다. 왜냐하면 퐁네프 다리에는 건물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향해 다가서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동쪽 창문턱에 기대어 서서 강물의 위쪽을 바라보았다. 잠시 그는 자신의 인생이 방향을 돌린 것 같은 상상에 빠졌다. 사업이 성공하고 자손이 번창하고 여자들이 그를 따르며 자신의 인생이 파멸 대신 점점 더 위대해지는 그런 상상에. 그러나 곧 시선을 약간 들어 올리자 몇백 미터 떨어진 곳 샹주 다리 위에 부서질 듯이 위태롭게 서 있는 자신의 집이 보였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 창문이 보이고 그 안에서 지금처럼 강물을 내려다보면서 멀어져가는 물살을 관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것으로 아름다운 상상은 끝이 났다. 퐁네프 다리 위에 서 있는 발디니는 아까보다 더 기운이 빠진 채 몸을 돌렸다. 그는 창가를 떠나 책상에 가서 앉았다. 그의 앞에 펠리시의 향수병이 놓여 있었다. 그 액체는 햇살을 받아 티 한 점 없이 투명하게 금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옅은 홍차빛의 그 향수는 온전한 순수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오븐에 사는 알코올이고 오분의 1은 알 수 없는 재료들을 섞어 놓은 그것이 바로 온 도시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 오묘한 합성물은 아마도 3개에서 30개 정도로 서로 다른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 비율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향수의 정신이었으며 그 구성 성분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그의 과제였다. 발디니는 조심스럽게 코를 풀고 창문의 블라인드를 조금 내렸다. 향기를 지닌 모든 재료, 특히 좀 더 미세한 냄새를 지닌 농축액에는 직사광선이 해로웠기 때문이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레이스가 달린 깨끗한 흰 손수건을 꺼내 펼쳤다. 그리고는 코르크 마개를 조금 비틀어 향수병을 열었다. 그는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코를 오므렸다. 향수병에서 맨 먼저 퍼져나오는 향기를 직접 맡지 않기 위해서였다. 향수는 결코 농축된 상태 그대로 냄새를 맡아서는 안 되며
공기 속에 퍼져 있는 상태에서 맡아야 했다. 그는 향수를 몇 방울 손수건에 떨어뜨리고 알코올이 날아가도록 몇 번 흔든 후 코 밑에 갖다 대었다. 아주 짧게 그리고 아주 빨리 손수건을 코에 3번 갖다 대고는 가루를 마시듯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금방 다시 내쉬었다. 그러고는 부채질 하듯이 손수건을 3박자의 리듬으로 흔들면서 다시 향기를 맡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주 깊은 호흡을 했다. 즉, 여러 번 숨을 멈추면서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가 마치 길고 평평한 계단을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숨을 내뱉은 것이다. 이제 그는 손수건을 책상 위에 던져놓고 안락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 향수는 진저리가 날 정도로 냄새가 좋았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 천박한 펠리시에는 능력이 있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는 정말로 신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향수의 대가였다. 발디니는 사람과 영혼을 자신이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했다. 이것은 평범한 향수가 아니었다. 최고로 훌륭하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매혹적일 정도로 새로운 것이었다. 상큼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았고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화사했다. 이 향기에는 깊이가 있었다. 장엄하고 지속적이며 도취하게 만드는 암갈색의 깊이가. 그러면서도 전혀 지나치거나 과장된 느낌은 없었다. 발디니는 거의 외경심을 느끼며 일어서서 다시 한번 코 밑에 손수건을 갖다 대었다. 놀랍군. 정말 놀라워. 그가 코를 풀면서 중얼거렸다. 아주 경쾌한 느낌이야. 사랑스러운 멜로디 같아. 금방 기분이 좋아지는데. 말도 안 돼. 좋은 기분이라니. 그가 화가 나서 손수건을 다시 책상에 던져버리고 그토록 감격한 자신이 부끄럽다는 듯이 방에서 제일 어두컴컴한 구석으로 걸어갔다. 우스운 일이었다. 이토록 찬사를 늘어놓다니. 멜로디 같고 경쾌하고 기분이 좋다고 이 무슨 멍청한 짓거리인가. 어린아이만도 못하다. 그것은 순간적인 느낌이 아니던가. 노망이 든 걸까? 아마 이탈리아인의 혈통 탓일지도 모를 일이다. 냄새를 맡는 동안에는 판단하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 규칙이었다. 발디니도 늙었나 보다. 냄새를 맡는 동안에는 정신을 집중해 냄새를 맡고 냄새를 다 맡은 후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사람과 영혼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아주 잘 만들어낸 향수다. 게다가 아주 절묘하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속임수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펠리시에 같은 사람한테서 속임수가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물론 펠리시에 녀석이 흔해 빠진 향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악당은 자기 실력을 최고로 발휘해 나를 현혹시키고 있다. 완벽한 조화로 나의 후각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이 전형적 후각 예술에 있어 그 녀석은 양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다. 한마디로 그는 재주 많은 괴물이다. 그건 독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돌파리보다 더 나쁘다. 그렇지만 나 발디는 속지 않을 것이다. 단지 한순간 이 엉터리 제품의 첫인상에 놀랐던 것뿐이다. 1시간쯤 후에 휘발성이 강한 성분들이 날아가 버리고 그 핵심 성분만 남게 되면 이 향기가 어떻게 변할지 그 누가 알겠는가. 지금은 마치 꽃으로 만든 베일을 쓰고 황혼에 누워있을 때의 향기 같지만 무겁고 탁한 성분들만 남게 될 저녁에는 어떤 냄새가 날지 그 누가 알겠는가. 그때를 기다려라 발디니. 향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규칙이었다. 향수에게는 청년기와 장년기와 노년기가 있었다. 그 세 단계마다 언제나 똑같이 쾌적한 향기를 풍길 때에만 비로소 그것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만든 혼합물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정말로 상큼한 향기가 났으나 금방 썩은 과일 냄새가 나다가 결국에는 지나치게 들어간 사양으로 인해 매스꺼운 냄새로 변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사양은 언제나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한 방울만 더 들어가도 끝장이다. 옛날부터 그것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펠리시에가 사양을 지나치게 많이 넣었을지 그 누가 알겠는가. 오늘 밤이 되면 그의 야심작 사랑과 영혼에서
고양이 오줌 냄새만 남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다리면 알게 되리라. 이제 그 냄새를 맡게 될 것이다. 날이 선 도끼를 이용해 통나무를 장작으로 쪼개듯이 코로 그 향수의 성분을 하나하나 나눌 것이다. 그리하면 이 마법의 향기라는 것도 사실은 널리 알려진 극히 평범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향수의 대가 이 발디니가 식초나 만드는 펠리시에의 술책을 밝혀내리라. 그의 얼굴에는 어릿광대의 가면을 벗겨내고 개혁자라고 자처하는 그에게 나이든 장인의 솜씨를 보여주겠다. 완벽하게 그가 유행시킨 향수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냥개의 코로도 원래의 것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니,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 좀 더 좋게 만들리라. 그의 실수를 개선함으로써 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리라. 펠리시에, 네 놈은 엉터리, 별 볼 일 없는 사기꾼이다. 향수업으로 벼락 출세는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야 말겠다. 발디니, 이제 작업을 시작하라.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민하게 냄새를 맡아라. 예술의 법칙에 따라 향기를 분석해야 한다. 오늘 밤까지 너는 그 공식을 알아내야 한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달려가서 종이와 잉크와 새 손수건을 꺼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고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 분석 작업은 손수건을 향수에 담갔다가 재빨리 코 밑에 스친 후 향기가 퍼져나갈 때 한꺼번에 모든 구성 성분을 알아내려 하기보다는 한두 가지 성분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는 팔을 뻗어 손수건을 멀리한 후 알아낸 성분을 재빨리 기록하고 다시 한번 손수건으로 코 밑을 스치고 그때 다가오는 냄새의 가닥을 포착하고 또다시